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블로그 서비스 만들고 있는 장한결이고요. 오늘은 제이슨님과 같이 뭐 테크, 비즈니스, 투자 업계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제이슨님 같이 모셨는데요. 제이슨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테처와 이제 AI에 관심이 되게 많고, 이제 가끔씩 블로그도 쓰는 직장인 제이슨이라고 합니다. 먼저 사실 이 포맷으로 얘기했던 건 거의 1년 동안 제이슨님과 저희가 함께 한번 얘기를 해봤던 포맷이었고요. 뭐 1, 2주 동안 같이 공부했던 거 같이 이야기 나누는 포맷, 저희가 뭐 미국에서 듣는 팟캐스트 포맷 따라해보면 어떨까?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좀 시작했던 거고, 그냥 저희끼리 같이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 같이 공유하고 같이 성장하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혹시 뭐 제이슨님은 다른 생각 있으신가요? 일단, 창구로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볼 수 있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좀 같이 배워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음, 음. 구성하게 됐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일단 해보자. 라고 네.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게 시작이 반인 거잖아요. 한 2주에 한 번은 저희 둘이서 그냥 간단하게 떠드는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 2주에 한 번 정도는 게스트 한 분, 뭐 AI 전공하셔서 뭐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좀 모셔서 같이 좀 인사이트를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네, 그러면 뭐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주제는 크게 저희가 한 세네 가지 정도를 뽑아왔는데요. 뭐 요즘 한 일주일 전에 나오는 GPT-4 옴니, 최근에 뭐 미국에서 굉장히 핫한 뉴스레터 플랫폼인 비하이브, 이건 제가 좀 생각이 들었던 건데 미국과 한국 뭐 사스 빌딩, 사스 뭐 셀링 이런 거에 대한 차이, 뭐 이런 큰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 공유하고 같이 좀 디스커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지금 현재 벤처 생태계에서는 모든 스타트업들이나 뭐 VC들 다 공감하겠지만 되게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뭐 국내 통계를 직접 본 것은 아닌데 현장에서는 데이터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일단 VC 측면에서는 펀드레이징이 어렵다 이게 있는데, 일단 경제가 안 좋고 또 이제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 금리가 높다 보니까 리스크 프리 레이시 5% 수준인데, 이제 유동성도 없고 10년 후에 리퀴디티 이벤트가 발생하는 위험한 VC 펀드에 투자할 요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펀드레이징이 되게 없고요. 기회비용이 너무 높으니까 LP 모집이 되게 힘들고, 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스타트업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이제 멀티플 컨트랙션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ARR의 10배, 20배, 2021년에는 사스 평균 멀티플을 보면 상장된 사스 평균 멀티플을 보면 한 20배 이상이었거든요. 지금은 5배 수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벤처 투자는 파월로에 따라 포트폴리오 30개 중 하나가 대박이 나서 뭐 펀드 리턴을 하는 투자인데, 수익이 이제 나지 않더라도 그래서 매우 높은 멀티플을 쳐줘서 유니콘 회사들이 많이 탄생해서 이제 투자가 정당화되었지만, 이제 VC가 투자를 검토할 때, 한 5년 후에 ARR 이만큼이고, 근데 멀티플 수준 20배가 아니라 5배로 컨트랙션이 됐기 때문에, 잠깐만, 이렇게 되면 잘 되더라도 한 2배, 3배 먹을 수밖에 없네. 이런 생각이 바뀌다 보니까, 투자를 정당화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 시장에도 좀 통용되는 말씀이실까요, 이거는? 한국에도 통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미국에서 먼저 느끼기 시작하면 한국에 나중에 이제 트리클 다운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제 이렇게 움직임이 시작되면 한국이 한 달, 2달 내로 좀 그 전략 방향성이 좀 바뀌거나 그런 것 음. 같아서 지금 한국도 지금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사실 한 몇 개월 전까지 제이슨님과 같이 VC 업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뭐 저희가 VC 입성할 때부터 굉장히 시장이 많이 어려워졌었는데 그런 부분이 뭐 끝나간다는 뭐 말도 좀 있는 것 같고 어디서 보면은 뭐 다시 이제 이거 안 끝난다. 뭐 지금 뭐 당연히 2021년, 2022년 같은 유동성이 있는 거는 절대 아니겠지만 지금 서서히 좀 펀드레이징 시장이 좀 올라오고 있다. 약간 이런 이야기도 좀 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결국 주식시장을 프락시로 보니까, 최근에 나스닥 다우 같은 경우에는 뭐 all-time high 찍고, 나스닥도 뭐 많이 올라와 있고, S&P 500도 다 지금 많이 회복한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 사실상 스타트업한테 내려오지 않는 것 같고요. S&P 500, 뭐 나스닥, 다우 뭐 이런 지표들이 사실 올라간 이유는 대부분 그 Magnificent Seven이라는 주식들, 거대 기업들, 애플, 아마존, 뭐 페이스북, 엔비디아 뭐 이런 회사들이 사실 견인한 거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특정 정말 잘하고 있는 대기업 몇 개 회사들의 지금 리턴들이 다 몰리고 있고, 이 밑에 좀 롱테일 그 스타트업들이나 작은 기업들한테는 이게 기회가 같이 안 나눠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들도 많이 힘들고, 이제 그 Magnificent Seven이나 이제 탑
뭐 쿼타일에 있는 기업들이 아니면 다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뭐 두 가지가 질문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뭐 그 사실 지금까지 뭐 그냥 LP 그러니까 펀드를 잘 만들어 놓은 그냥 GP 입장에서는 사실 뭐 소진의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거고 이제 아마 2021년, 22년에 만들었던 그 펀드들은 이제 좀 소진의 이제 2, 3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소진의 이슈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데는 좀 그런 부분 좀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쪽에서 소진을 뭐 빨리 해야 된다. 이제 그것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사실상 뭐 드라이 파우더에 대한 뭐 통계를 보면 이만큼 막 지금 역대급 펀드레이징을 해서 이만큼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다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뭐 투자 충분히 많이 될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상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뭐 펀드 같은 경우에는 reserves라고 해서 팔로원 투자로 많이 남겨두는 경우도 많고요. 두 번째는 지금 당장 사실 투자할 곳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게 투자하지 않고 그냥 100% 소진하지 않고 LP들한테 돌려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음,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음, 어, 이제 어떻게든 소진을 해서 다음 펀드를 레이즈 해야 되기 때문에 VC들은 소진을 해야 된다고 좀 압박을 느낄 수 있겠지만 좀 더 리스폰시블한 GP라면 미국에서도 아예 그냥 돈 돌려주거나 투자를 하지 않거나 이제 좀 그런 움직임도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돈 때문에 하는 일인데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쉽지 않을 테지만, 그래도 워낙 지금 투자 시장이 어렵고, AI 같은 경우에도 돈이 너무 몰리고 있는데, 밸류에이션도 정당하기 힘들고, 뭐,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이제 문제에 대한 뭐 진단을 지금까지 했다면 GP 입장에서나 아니면 뭐 스타트업 입장에서 좀 어떻게 좀 시장을 바라보고 좀 뭐 운영을 해야 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생각도 좀 있으신가요? GP 입장에서는 일단 무조건 DPI 신경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음, 그렇지 않았다면 좀 LP들한테 정직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사실 마크업된 기준으로 이제 BP의 리턴을 책정할 수 있는 게 뭐 크게 두 가지인데 TVPI랑 DPI인데 TVPI는 결국 마크업된 기준으로 아직 회수를 안 했지만 내가 미리 시드 투자했던 게 후속 투자를 받으면서 뭐 마크업이 돼가지고 음, 음. 이제 뭐 한 5배, 10배 이제 페이퍼 리턴이긴 하지만 뭐 10배 이렇게 받는 게 있다면 사실상 그렇게 마크업된 회사들이 좀 많이 내려와야 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유니콘 된 회사들도 사실 유니콘이 아니고 이제는 뭐 좀비콘이라고 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처럼 이제 슬슬 LP들한테 그 성적표를 좀 정직하게 얘기하고 보고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고요. 이게 영원히 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다음 펀드를 레이징을 하려면 결국에는 DPI인데 DPI는 실제로 현금으로 LP들한테 몇 배를 돌려주었느냐 이건데 그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GP 입장에서는. 뭐 음. 저는 일개 심사역으로서 그런 신경을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엄청 신경 쓸 뭐 포지션은 아니지만 제가 미국 그 펀드들을 봤을 때 상황이 이제 TVPI와 DPI를 이제 미들 그라운드에서 만나야 돼요. 이제 DPI가 음. 한 0.1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TVPI는 5배, 10배로 마크업 돼 있어요. 그러면 TVPI가 내려오든지 아니면 DPI가 올라와 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 괴리가 크면 LP들도 사실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겠죠. 그 심사역님의 입장에서는 좀 하기 어려운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너무 딱딱딱 너무 아, 말. 말은 쉽죠. 저는 이제 실행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일개 신사역으로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을 음.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것 스테이지마다 굉장히 다를 것 같긴 한데 뭐 지금 뭐 고군분투하고 있는 스타트업 회사들은 뭐 어떤 걸 가장 신경 쓰고 이 시장 지금 뭐 이런 시장에 좀 대비를 해야 할지. 개별 회사나 이제 산업마다 보는 지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노스스타 매트릭 뭐 이런 거는 없겠지만 뭐 가르치려고 할 수 있는 포지션도 아니고 근데 다만 그냥 밸류에이션이 예전에는 뭐 플랫폼 회사 같은 경우에는 DMV에 뭐 3배, 4배 이렇게 받을 수도 있었고 근데 사실상 플랫폼 사업을 보면 이제 테이크 레이트 15%라고 쳐요. 뭐 이제 GMV가 1,000억이라고 하면 테이크 레이트 15%고 실제로 컨트리뷰션 마진은 뭐 할인이나 뭐 PG 수수료나 이런 거 다 빼면 컨트리뷰션 마진은 막 뭐 많아봐야 한 1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매출의 GMV의 1배면 매출의 10배의 밸류에이션을 인정받는 건데, 사실상 이제는 GMV의 몇 배, 뭐 이런 밸류에이션 매출이 그냥 아예 없어졌어요. 음, 음, 어, 이제는 실제 지표로 보는 것 같고, 어떤 성장률도 되게 중요하고, 성장률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사실, 모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어, 지속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 그런 스타트업들이 이제 매출의 10배, GMV의 1배, 뭐 매출의 사실상 뭐 10배를 인정받다가, 근데 이런 비즈니스는 또 리텐션은, 월별 리텐션은 막 10% 이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이 지속 가능성이 많이 없다 보니까 밸류가 많이 낮아져야 되고, 그런 현실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음, 이제 VC도 그런 높은 밸류를 인정할 수 없고, 실제 지표 기반으로 지금 멀티플을 산정하거나 밸류를 산정하기 때문에, 음, 지속 가능성을 좀 되게 이제 성장과 같이, responsible growth, 지속 음, 음. 가능성을 같이 좀 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뭐 사실 뭐 이 사업이란 걸 뭐 시작했다고 말하기도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뭐 시작한 입장에서는 되게 또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게 이게 또 그때도 아마 사석에서도 말씀했을 때 지금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는 지금 상황인데 이런 매크로도 굉장히 많이 봐야 되고 뭐 진짜 실제로 음, 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계속 하늘을 옆을 또 계속 살펴봐야 되는 사람으로서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실제로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근데 그거를 좀 어떻게 또 계속 보고, 근데 그걸 또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선 굳이 우리가 밖을 봐야 되나, 아니면 우리 앞만 보고 달려가면 되는 거 아닌가, 약간 또 이런 생각도 드는 또 조직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또 괴리가 음, 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 음, 뭐 추후에 차차 더 자세히 또 얘기 나눠보면 또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맞아요. 다른 맞아요, 분들도 좀 맞아요. 게스트분들 모셔서 얘기 나누면 음. 좋을 것 같고요. 뭐, 또 조금 더 요 주제에 대해서 코멘트 하실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아무튼 아니요, 되게 아니요, 없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지금 지금 현재가 2024년 5월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대략적인 좀 VC 상황인가랑 뭐 제이슨님이 바라보는 관점을 좀 충분히 잘 말해주신 것 같아서 저희도 뭐 되게 네. 동감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반성하는 부분도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데이터로 좀 백업할 수 있는 게, 이제, 예를 들어 지금 뭐 시드 같은 경우에는 투자는 계속 되는 것 같거든요. 음, 시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그 VC들이 이 지속 가능성을 되게 많이 보기 시작한다는 지표 중 하나가 그 시리즈 A 졸업률, 뭐 음, 시리즈 B 졸업률 이런 음, 건데 이제 시드는 계속 많이 투자돼요. 항상 잘 돼왔고 뭐 지금도 잘 돼왔고 오히려 지금 AI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이 VC의 자금이 시드로 좀 많이 그 집중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음, 어, 이 졸업률이 확 내려가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 지표들은 있는데, 한국이 또 좀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시리즈 A, 시리즈 B 투자자들이 되면, 음, 결국에는 이제 시드는 아이디어만 있어도 돼요. 아니면 뭐, 음, 이제 법인 설립하면 이제 시드 팀 좋고 그러면 투자를 하는데, 이제 시리즈 A나 B 졸업률이 낮다는 거는 결국 BC 신사역들이 이걸 봤을 때, 이게 지속 가능할까? 뭐, 이런, 뭐 성장은 계속 잘 될까? 뭐 이런 곳에서 지금 컨빈싱이 안 되니까 투자가 많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음. 뭐 그 졸업률이 되게 낮은 것 같은데 이게 결국 또 지금 이제 시장을 보는 사람이라면 좀, 어, 되게 지켜봐야 되는 지표인 것 같아요. 아, 이게 어렵네요, 진짜. 이게, 확실히 뭐 제 주변 뭐에서도 좀 보면은 어떻게 굉장히 어려워하는 레이오프 굉장히 많고 엄청 음, 심하기도 하고 되게 작은 팀으로 운영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시리즈 A 정도면은 뭐 사실 뭐 PF 뭐를 찾기 전이나 딱 찾기 직전이나 찾은 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사실 받지 않고도 시리즈 B, 시리즈 C에서도 굉장히 펀드레이징이 요즘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음, 방증하는 거는 시리즈 B, 시리즈 C를 받았더라도 PF 찾지 못하는데 받았던 팀도 굉장히 많았던 거고 사실 음, 이게 뭐 미국이나 한국이 동일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좀 굉장히 많았던 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굉장히 좀 아쉽네요, 음, 이런 부분이. 맞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레이업이 있어야 되고 근데 레이업하는 와중에 지금 뭐 오퍼레이션 커스트나 뭐 마케팅 버젯이나 이런 걸 확 줄이면서도 그 본인의 전략이나 이런 생각하던 프로덕트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는 게 저는 느껴보진 않았지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되게 안타깝고 계속 자금이 들어오긴 해야 될 텐데. 음,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또 VC들은 원하는 게 성장을 엄청 빠르게 하면서 또 되게 음, responsible growth 뭐 이런 거를 음, 원하니까, 음. 어, 이게 진짜 두 가지 다 잡는 게 되게 어렵죠. 이거는 좀 실제로 한 시리즈 A, B 정도 되는 창업자분들 한번 모셔서 같이 얘기 나눠보면 조금 더 풍성한 저희가 맞아요. 저희는 뭐 둘 다 모르니까 풍성한 좀 그죠, 이야기가 그죠.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 주제도 최근에 뭐 제이슨이 아까 말씀 주셨듯이 요즘 인공지능 블로그에서 인공지능 이야기 굉장히 많이 써주시고 계시던데 뭐 최근에 음. 나온 GPT-4 옴니 이쪽 음. 이야기 한번 나눠보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GPT-4o, 저도 뭐 잘은 모르는데, 네, 이제 GPT-4o가 최근에 나왔고, o는 그 엄니, 결국에는 음, 뭐, 멀티모달 가능하다라는 뜻이고, 이 공개가 워낙 이제 히트했던 이유는, 뭐, 먼저 멀티모달리티죠. 결국, 음, 뭐, 보이스랑 비전이 가능해지니까, 진짜 다양한 유스 케이스를 열어주고, 뭐, 되게 재밌는 데모 영상들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 뭐, 학생이, 펜으로 수학 문제를 풀면서 GPT-4o가 옆에 앉아있는 선생님처럼 즉각즉각 뭐, 음, 음, 튜터해주고 뭐 하는 거. 또 재밌었던 건 이 경험이 엄청 심레스했던 거. 이제 본 음, 사람들도 알겠지만, 보이스도 이제 레이턴시 없이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가 가능하니까, 원래 기존에 좀 있었던 보이스 에이전트나 이런 것들 문제점을 되게 많이 보완해줬고요. 사용성을 음, 되게 올려줬고. 음, 두 번째는 성능인데, 이제 보니까 이제 LMSS라는 챗봇 리더보드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음. 이제 속도는 근데 GPT-4 터보보다 3배 빠르고, 가격은 2배 싸게 해놓으면서, 어, 이제 최고 퍼포먼스를 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사실 개발자 커뮤니티들이 이제 좀 여기서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고, 이전에는 이제 챗GPT 안에서 무료 버전은 3.5 모델만 이제 무료로 배포했었는데, 얘네들이 이것을 이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백엔드 단에서 엄청 효율화를 했는지, 이 현재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모델까지 무료로 배포하겠다고 나섰어요. 음, 게다가 이제 커스텀 GPT까지 이제 무료로 배포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트위터에서는 이번 어나운스먼트로 또 몇백 개 스타트업은 날라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고, 뭐 대표적인 케이스는 뭐 캐릭터 AI가 좀 바로 좀 직격탄을 먹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음, 근데 좀 종합해보면 성능도 미쳤고, 멀티모델리티가 시임리스하게 지원되고, 가격도 떨어뜨려 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반응이 되게 좋고, 이제 근데 다만 또 다른 이유로도 난리가 난 게 데모 영상에서 사용한 목소리가 이제 영화 허 성우인 스칼렛 조한슨과 되게 유사하고 그래서 여기서 소송이 걸렸고요. 음, 근데 그래서 이런 논란으로 최근에 이제 보이스 모드 출시는 이제 몇 달로 이제 원래 바로 출시하기로 했었는데 배포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몇 달 후로 이제 미뤘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트위터가 이거는 트윗이 2월 16일에 나온 건데 이건 알렉스 그레이블리라고 그 GitHub 코파일럿 만든 음,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길 뭐 if OpenAI is going to continue to eat AI startups sector by sector, they should go public ASAP. Building the 음, new economy where only 500 people benefit is a shit future.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트윗은 소라 나왔을 때, 음, 이분이 좀, 와, 오픈AI 미쳤다 막 살짝 그러면서 스타트업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이제 쓰신 것 같은데, 음, 그만큼 좀 이 개발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이 챗GPT도 너무 강력하고, 되게 이제 AI 스타트업이나 산업을 볼 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근데 되게 GPT-4는 저도 지금 챗GPT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음, 빠르고 너무 좋고 되게 똑똑하고 이제 이거를 무료로 모든 전 세계 사람들한테 다 배포하는 것은 꽤 중요한 디벨롭먼트다. 근데 음, 이제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AI 스타트업이나 뭐 그런 다른 거는 또 다른 문제다. 예, 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저도 사실 저도 속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랐었는데 이게 속도가 이제 두 가지잖아요. 그 개발 속도, 음, 그 오픈 AI의 개발 속도 그리고 GPT 자체의 사용 속도 이 두 가지 자체가 굉장히 빨라졌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 말씀 주셨듯이 올해 2월 뭐 올해 초반에 소라가 나왔는데 벌써 또뭐 다른 모달리티긴 하지만 다른 쪽으로 또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이게 GPT가 사실 뭐 1부터 시작하면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긴 하지만 막 그 3부터 나오는 이 시점 이후에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지금 자체도 뭐 올해 말이면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상상이 또 안 되는 그런 국면에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굉장히 좀 두려운 그런 두려움과 음, 뭐 굉장히 좀 설레는 그런 상황이 있고, 사실 이거를 보고 시작한 스타트업도 굉장히 AI가 새로운 뭔가 모바일이다라고 생각해서 음, 시작한 스타트업도 굉장히 많을 텐데, 말씀 주신 대로 AI 스타트업을 다 죽이고 있고, GPT-4가 음, 뭐 하나 공개할 때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저희도 사실 이런 좀 기대를 하고 좀 시작한 회사라서 좀 저희도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용 속도가 굉장히 진짜 빨라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저도 옛날에 이전에 GPT-4로 뭐 영어로 좀 얘기를 해보면 좀 답답했거든요. 굉장히 좀 한번 제가 얘기를 하고 기다렸다가 또 얘기를 음, 하고. 근데 지금 데모 영상을 보면 그런 것들도 뭐 바로 개선이 되었고, 뭐 이런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도 굉장히 다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또 굉장히 좀 놀라운 속도 면에서 굉장히 사람이 하고 있는 게 맞나. 뭔가 이 음, 안에 뭔가 새로운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음.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방금 얘기하신 것 중에 뭐 이 AI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 AI 웨이브가 모바일이냐 뭐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뭐 어떤 이전에 왔었던 그 테크놀로지 웨이브에 어디다 좀 비유를 할 수 있을까로 좀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중요한 게 사실 모바일 웨이브 때는 그 대부분의 밸류가 그 인컴번트 대기업들한테 갔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세일스포스 같은 경우에는 세일스포스도 이제 사스였다가 모바일 나오면서 이 모바일의 세일스포스를 대체할 수 있는 그 모바일의 세일스포스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스타트업은 누구일까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음, 그냥 세일스포스가 그냥 모바일 세일스포스 만드는 거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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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페이스북이 모바일 페이스북 만드는 거고 이게 애플이 그리고 아이폰 만들고 근데 이제 뭐 우버나 사실 에어비앤비 같이 이제 몇 개의 되게 훌륭한 회사들이 나오긴 했지만 대부분의 밸류를 좀 이렇게 보면 잘라서 보면 이렇게 인컴번트로 갔고 그렇지 않았던 케이스가 인터넷 시대. 근데 이제 그 두 개를 좀 비교해 보면 그런 프레임워크가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어디서 읽었는데 이 테크놀로지 웨이브가 디스트리뷰션 레볼루션이냐 아니면 테크놀로지 레볼루션이냐. 근데 음, 이제 예를 들어 뭐 모바일도 사실상 테크놀로지 레볼루션이었고 인터넷은 디스트리뷰션 레볼루션이었다. 원래 내가 리차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리차하게 될 수 있었으니까 인터넷의 경우. 근데 AI는 그럼 어떤 것으로 봐야 될까 했을 때 테크놀로지 레볼루션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음, 사실상 이미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이게 새롭게 사람들이 자기 프로덕트를 유통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게 아니라 테크놀로지가 그냥 바뀐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웨이브는 인컴번트들한테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음, 사실 뭐 노션이 위에다가 뭐 AI를 덧붙이는 것처럼 지금 서비스나우, 애플, 페이스북 뭐 다 자기 프로덕트에 그냥 AI를 붙이면 되니까 그런 프레임워크에서 보면은 좀 어플리케이션이 좀 어필 배럴을 써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음. 음, 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저희도 뭐 이거는 굉장히 100% 공감하는 말이고, 그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 따로 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 기술이 그러면 뭐 어떤 회사한테 유리할 거냐? AI 오리엔티드된 회사한테 유리할 거냐? 아니면 이미 디스트리뷰션 채널을 갖고 있고 어떤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한테 유리할 거냐? 라고 했을 때는 저희는 후자라고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아까 말씀 주셨던 뭐 세일스포스나 서비스나우나 이런 이미 커스터머 디스트리뷰션 갖고 있는 회사들이 AI를 활용을 해서 뭐 뭐 밸류를 더 준다든가 이런 회사들이 조금 더 고객 가치를 좀 줄 수 있을 거고, 처음부터 나는 AI driven 세일스포스를 만들 거야 하는 회사는 커스터머 디스트리뷰션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객 확보에 굉장히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요즘에 뭐 CS가 또 굉장히 좀 핫한 분야잖아요. 뭐 AI로 좀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뭐 봤을 때는 뭐 미국의 이제 인터콤이나 뭐 이런 뭐 CS 같은 CS 봇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회사들이 AI의 수혜를 굉장히 많을 회사들일 거고, 한국의 채널톡 같은 그런 회사들도 굉장히 좀 수혜를 많이 받을 것 같고, 저희가 사실 뭐 이거는 뭐 저희 서비스 소개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사실 뭐
AI를 통해서 컨텐츠를 좀 만들어주는 사업을 뭐 궁극적으로는 뒤에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기 위해선 저희가 디스트리뷰션 채널을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좀 저희가 CMS를 직접 개발을 하고 뭐 블로깅 플랫폼을 좀 개발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10년 후가 저희를 판단해 주겠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감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음. 조금 덧붙여가지고, 지금 AI 회사들을 보면, 지금 투자받는 회사들을 보면, 이제 돈이 지금 AI 회사들한테 많이 몰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현상이 어떤 산업 전체적으로 몰리는 게 아니라 또 특정 개별 회사에만 몰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 VC들이 드라이버 시트에 앉아서 블리츠스케일링, 뭐 킹메이커 역할을 좀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음, 일단 음, 왜냐면 이게 플랫폼에 이어서 블리츠스케일링 2.0인 것 같은데 이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컴페티티브 다이내믹스를 그려보자면 이제 AI 쪽 시장을 본다면 한쪽에서는 이제 대기업들이 있고 거의 무한한 R&D 버젯과 디스트리뷰션 우위를 가진 이제 뭐 오픈 AI든 마이크로소프트 등 뭐 등등등 다 있고 이제 다른 쪽에서는 또 글로벌에서 매일 계속 쏟아져 나오는 이제 또 비슷한 프로덕트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프라이싱 파워와 경쟁력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리고 음, 누가 더 빠르게 데이터 확보하고 음, 컴퓨팅 자원 확보하고 인력 데려올 수 있고 디스트리뷰션 확보하고 그 개발 플라이휠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누가 더 좋은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그리고 또 계속 그 이터레이션 해서 그 거의 scorched the earth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뭐 다 오픈 AI도 똑같고 다 그런 것 같거든요. 음, 이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다시 이제 살짝 킹메이커 같은 이제 손정희 회장이 진짜 그냥 어떤 하나에 그냥 5천억 주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이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물론 엑세큐션에 따르겠지만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블리츠스케일링 그 디스트리뷰션 어드밴티지가 없는 스타트업들에게 블리츠스케일링 기회를 주는 게 지금 현상이 좀 많이 보이고 음. 있다라고 봅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또 그냥 되게 짧게 질문을 하면, 이게 사실 이런 논쟁도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과연 한국어 모델? 그러니까 한국어 LLM 모델이 승산이 있느냐? 한국어 뭐 이런 AI 회사들이 글로벌 AI 회사들에 비해서 뭔가 승산이 있는 거냐? 이런 부분 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좀 그쪽 업계에서. 이런 회사를 직접 본 건 아닌데 그냥 이제 글로벌 이번에 코히어도 아야 모델 새로 출시했고 막 150개 국가 멀티링구 모델인데 그리고 챗GPT에서도 4.0 4.5 엄니 썼을 때 또 되게 좋고 저는 각 국가별 LLM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그 각 국가별 한국어 모델이 필요하다, 일본어 모델이 막 별도로 필요하다 이 뜻이 아니라 성능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이게 national security, 가 국가 음, 안보와 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제 각 국가별 자기 LLM을 통제하려고 할 것이지 이게 음, LLM의 성능 때문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음, 이렇게 한국어 모델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이런 거대 언어 모델들이 they've shown the ability to generalize really well over across multiple different languages. 그리고 성능도 되게 좋고요, 오히려. 그냥, 그리고 솔직히 얘네들이 아직 막 한국어나 일본어나 막 이런 거 특정해서 되게 좋은 모델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아직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충분히 좋고, 오히려 거대 언어 모델로 그냥 스케일업 해가지고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꼭 필요한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특정 음, 버티컬 유스 케이스에서 파인 튜닝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제너럴 퍼포스 언어 모델에서 꼭 굳이 한국에서 한국어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성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뭐 국가별로 레귤레이션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기 AI 산업이나 독자성, 인디펜던스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 것 같지? 예, 성능이 부족해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네. 이거는 그냥 뭐 저희의 나중에 이제 컨트로버셜한 무언가를 위해서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아, 네. 별로 저한테 좋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뭐 AI 회사들이나 스타트업 펀드레이징이나 뭐 전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직접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좀 지금 현재 가장 고민하고 계신 거나 생각하고 계신 게 무엇인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저희도 사실 시작한 지 저는 뭐 한 2개월 정도 된 회사이고, 아직 뭐 갈 길이 멀지만, 지금 당장 고민하고 있는 건 뭐 아까 제이슨님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 봐야 한다곤 하지만 저희는 사실 가장 집중하고 있는 건 고객인 것 같아요. 고객. 일단은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현재는 뭐 사실 저희가 좀 글로벌 서비스를 좀 만들고 싶은 그런 그 비전이 있어서 해외 고객한테만 저희가 거의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해외 고객 태핑을 어떻게 하고, 고객 온보딩을 어떻게 하고, 그들의 리텐션을 어떻게 만들지, 이런 부분에만 좀 집중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기술의 뭐 발전이나 이런 것들 계속 뭐 더듬이 올리면서 계속 뭐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건 저희는 그냥 경주마처럼 그냥 저희 고객의 만족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든다라고 좀 가장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저는 최근에 뭐 아마존 제프 베조스 책을 좀 많이 읽고 있는데 그 아마존에서 말하고 있는 철학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뭐 경쟁사, 뭐 시장 신경 안 쓰고 우리는 고객에 집중한다. 뭐 근래로 뭐 아마존에서는 그냥 빈 의자를 하나 앉혀놓고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 의자에는 우리 고객이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회의를 한다. 우리는 이 사람의 만족을 위해 뭐든지 다 한다. 뭐 이런 관점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금 사람들이 인블로그를 보면 좀 그냥 단순 블로그 서비스로 볼 것 같아요. 뭐 서브스택 미디엄 것처럼. 음. 그럼 인블로그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아, 줄 수 맞아요. 있나요? 이거를 좀 빠뜨렸던 것 같은데, 저희는 그 기업용 블로그 솔루션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사실 뭐 기업용 블로그 솔루션이면 뭐 되게 니치한 엄청 작은 시장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블로그가 인바운드 마케팅의 거의 전부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인바운드 마케팅을 위한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용 블로그를 위한 뭐 모든 뭐 기능들, 뭐 저희가 최근에 개발하고 있는 건 요스트나 랭크메스, 워드프레스에서 굉장히 인기 많은 그런 플러그인인데 그런 것들도 좀 넣으려고 하고 있고 뭐 뉴스레터나 뭐 이런 기능들, 기본적인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뭐 처음에 블로그를 만드실 때 B2B 사스, B2B 기업이라면 블로그에 첫 번째로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마케팅 툴인데 인터콤이 굉장히 블로그 마케팅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데이 원부터 인터콤 라이크한 블로그를 만들 수 있다. 가 저희가 가장 고객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치 제안 중 하나입니다. 그 재밌었던 게 그 최근에 그 파커 컨rad가 창업한 음, 리플링의 그 뭐 그 보고서를 보면서 이제 거기도 HR인가 IT SaaS 같은 서비스인데 사실 이 영역에서 경쟁하는 플레이어들이 너무 많잖아요. 셀 수 없이 맞아요, 많고 이미 맞아요. 대기업들도 많고 그런데 거기가 좀 생각한 게 결국 온보딩 하나만 잡으면 이제 직장인들 처음 들어왔을 때 온보딩 소프트웨어나 경험만 잘 잡으면 이 모든 게 퍼널 역할을 해서 그 다른 프로덕트까지 호리존털하게 확장할 수 있다. 이 티스였는데 좀 인블로그 얘기를 들어보면 블로그를 이제 온보딩 서비스처럼 그 구축이 되는 서비스가 좀 블로그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것을 좀 아예 인바운드 마케팅 CRM으로 아예 확장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게 맞나요? 처음에 아이템을 발굴했을 때부터 생각한 건 아니었고, 저희는 처음에 이제 SEO부터 시작을 해서, SEO 잘하면 무언가가 되겠다. 그래서 뭐, SEO가 인바운드 마케팅의 하나의 수단이고, 우리는 인바운드 마케팅의 문제를 푸는 거구나. 근데 말씀 주셨듯이, 사실 B2B 회사의 처음에 랜딩 페이지를 다 보시면 블로그는 당연히 있는 그런 페이지거든요. 근데 당연히 제이슨님 말씀 주신 것처럼 블로그부터 시작을 해서 뭐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마케팅 수단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인블로그로 블로그를 만드신 이후에 뭐 이 안에서 뭐 뉴스레터 뭐 이런 플랫폼을 또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CRM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확장을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저희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뭐 당연히 궁극적인 미래에서는 당연히 그런 좀 모든 걸 번들링해서 막 팔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베스트 블로깅 플랫폼 for 뭐 B2B SaaS 뭐 이런 식으로 좀 되게 니치하게 좀 포지셔닝을 해서 좀 만들고 싶은 그런 좀 네.
현재 상황입니다. 블로그 잡고 이제 다른 것까지 확장해 나가겠다. 맞아요, 맞아요. 어, 근데 사실 뭐 블로그 잡는 데까지만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안에서, 이 영역에서, 뭐 올해 안에는 사실 기업용 블로그 솔루션 하면은 인블로그라는 좀, 뭔가 캐치프레이즈를 좀 만들고 싶긴 한데, 그거는 뭐 블로그를 포함해서, 어떻게 될지는 뭐 저희도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덕트를 먼저 만들지 이런 프라이오리티제이션을 어떻게 정하세요? 우리가 뭐 고객들이나 저도 그러고 저도 이제 인블로그를 사용하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이거 만들어줘, 댓글 기능 만들어줘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뭐 정말 다양한 고객들이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달라고 하실 것 같은데 어떤 것을 먼저 프라이오리티로 잡으세요? 그런 걸 어떻게 결정하세요? 되게 저희도 뭐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CS를 다 합니다. 일단 저희 좀 작은 인원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런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챗으로도 받기도 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분에게도 이렇게 받기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사실 다 듣다 보면, 몇 가지 정리되는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정리되는 포인트가 저희가 그러니까 뭐 칠판에나 포스트잇으로 좀 붙여놓고, 이게 과연 저희가 이건 여기서는 사실 고객 반응과 이제 저희의 감과 뭐 이런 게 좀 혼합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고객의 가치가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많이 들어왔던 CS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들어가면 되게 파워풀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던 거를 좀 가장 우선순위에 좀 놓고 있고, 뭐 이게 되게 정량적으로 뭐 이게 100점이니까 이걸 먼저 하고 20점이니까 이걸 후회하고, 이거는 조금 저희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저희도 굉장히 많은 선배 스타트업들에게 좀 물어봤었는데, 결국 창업자들의 감이 어느 정도 좀 중요하다라는 걸 좀 많이 들어가지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그 기반이 되는 건 고객 목소리를 기반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블로그 플랫폼이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어, 여기서 지금 어떤 시그널로 좀 기회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어떤 포인트에서 지금 시장에서 이 페인 포인트가 지금 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고 여기서 기회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이게 되게 질문이 이제 VC와 파운더 그 질문이 되는 것 같은데, 되게 저는 되게 좋아요. 이런 질문 받으면 되게 좋고, 사실 이런 질문을 좀 잘 대답해 줄 수 있는 건 저희 같이 만들고 있는 파운더분이 아마 더 잘 대답해 주실 것 같은데, 뭐 저희가 같이 뭐 시작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기회는 사실 SEO에서 좀 발견을 했고요. SEO 시장이 뭐 AI가 나오면서 사실 이 검색엔 최적화가 AI 시대에서 죽진 않는다. 뭐 AI 내에서도 현위 노출되고 싶은 건 모든 회사의 니즈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시작을 해서 이게 더 파보니까 이게 인바운드 마케팅 그리고 블로깅 CMS가 있었고, 결국 저희가 CMS를 개발하게 된 건 사실 인공지능이긴 해요. 이게 결국 인공지능 뭔가 편집 인공지능으로 글 써주는 걸 붙이면 뭔가 더 큰 기회를 레버리지 할 수 있겠다. 저희 내부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블로깅 플랫폼에 들어왔고, 실제로 여기 와서 많은 B2B 마케터분들이랑 인터뷰를 좀 해보니까 굉장히 좀 페인풀한 요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키워드 분석할 때는 뭐 다른 툴을 또 쓰고 있고, 뭐 컨텐츠 작성할 때는 뭐 다른 데 뭐 노션이나 닥스에서 썼다가 다시 뭐 워드프레스나 뭐 프레이머나 웹플로우 CMS 붙여올 때 굉장히 좀 불편하고, 뭐 이미지 최적화 잘 안 되어 있고,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뭐 컨텐츠를 작성했는데 이게 왜 잘 된 건지 분석도 잘 안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플랫폼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뭐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일반적인 웹빌더라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플러그인이 많긴 하지만, 그 러닝 타임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 사실 블로그는 그냥 데이 원부터 바로 작성해서 바로 디스트리뷰션 해야 되는 그런 마케팅 수단인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 뭐 웹플로우나 프레이머는 그냥 뭐 CMS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냥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주진 않고, 일반적인 뭐 블로깅 플랫폼인 뭐 미디엄, 고스트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개인 참작자분들을 위한 뉴스레터 툴이라서, 기업용 블로그를 위한 그런 뭐 기능들을 좀 주진 않아서, 저희가 여기에 좀 기회가 있겠다,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제공을 해주면 B2B 마케터분들 아니면 뭐 에이전시분들, 뭐 프리랜서분들 이런 분들이 좀 쓸 수 있는 뭔가 툴이 되지 않을까라는 가설에서 좀 시작한 프로덕트입니다. 그러면 팀은 좀 PMF를 도달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음, 음, PMF를 음. 어떻게 정의하는지, 저희 프로덕트는 어떤
어떻게, PBF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네요. 답이 싱거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없고요. 사실 뭐 네. 그 후자의 질문이었던 그 PMF에 도달한 것 같은지 아니 절대 도달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근데 대부분의 저도 PMF 이런 아티클들 아니면 저희 내부에서도 얘기를 하면은 PMF를 찾으면 팀 내에서 모를 수가 없다. 약간 이게 좀 정설인 것 같더라고요. 뭐 모를 수가 없다는 게 뭐 엄청 바빠져서 아니면 고객 문의가 엄청 들어와서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좀 대부분일 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PF 찾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사람도 뭘 늘릴 수도 있을 거고 뭐 다른 뭐 사스를 툴도 쓸 수 있겠지만 저희가 사실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아니고 저희도 그냥 천천히 빌딩해 가면서 지금 고객 목소리 듣고 고객 문제 해결해주고 약간 요 정도 단계라서 사실 저희가 지금 굉장히 좁은 뭔가 흔히 말하는 ICP 그 아이디얼 커스터머 프로필을 아직도 정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걸 또 못 정한 상태에서 PF 찾았다라는 건 오만한 상태인 거고 아직 되게 ICP를 되게 뾰족하게 지금 찾고 있는 단계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상을 펼쳐봤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잘 틀어맞고 그런다면 저희의 엔드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저 뭐 한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도 사실 분명히 며칠 전에 서석에서 제이슨님이 물어보셔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네. 어렵더라고요. 이게 되게 뭐가 사실 이게 VC를 위해서 말하는 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연기를 위해서 뭐 음. 아니면 저희 스스로 팀 내부에서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이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저희 팀 잘 모르겠지만 저희 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업용 블로그를 시작할 때 그냥 인블로그로 시작한다가 그냥 norm이 되고 새로운 표준이 되고 그냥 뭐 일반적인 그런 큰 회사들, 뭐 인터콤 같은 회사들이 저희 회사로 넘어오면, 거기는 워드프레스를 지금 쓰고 있는데 넘어오면 굉장히 저희는 큰 엄청난 수확일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최근에 보고 있는 건 약간 민틀리파이라는 그 닥스 만들어주는 회사를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저희 블로그와 비슷하게 닥스만 만들어주는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처음에 GTM을 어떻게 했는지 좀 보고 있고, 걔네들이 뭐 지금 한지 한 2, 3년밖에 되진 않았지만 어떻게 좀 하고 있는지 좀 많이 참고하면서 그런 부분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지금 회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뭐 성장, 수익성, 뭐 그 고객 만족도, 음, 뭐 프로덕트 피처들 shipping하는 거, 뭐 음, 어떤 음. 것들을 좀 가장 중요시하세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 당연히 고객 만족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저희 뭐 천이 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아직 저희가 지금까지 뭐 여기서 이런 말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결제하시는 분들 저희가 지금 페인 유저분들 중에 저희의 뭐 명확한 ICP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 분들도 있고 안 계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런 분들이 아니면 저희 ICP라고 정의되지 않은 분이라면 천이 돼도 저희는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아니면 저희가 진짜 타겟 고객이라고 생각했던 그 고객분들이 천이 되면 굉장히 큰 리스크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그분들은 저희가 좀 따로 계속 컨택을 하면서 만족도 높이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것도 고객이긴 한데 최대한 글로벌 태핑 많이 하자. 그러니까 글로벌 고객 계속 온보딩 시키자. 그리고 저희가 뭐 한국 서비스로만 남을 게 아니고 글로벌 서비스가 돼야 뭐 시장도 엄청 커지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그냥 그 글로벌 스탠다드한 그런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까지는 한국인들 목소리만 듣고 프로덕트 만든 거라서 우리가 아직 그들에게 뭔가 더 만족도를 못 줬을 수 있다. 지금 그래서 그분들의 계속 목소리 이식하면서 저희 내부의 의사결정 질도 높이고 이런 부분을 좀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은 어떻게 measure하세요? 지금은 사실 매절하지 않고요. 그냥 정성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뭐 흔히 어, 말하는 뭐 NPS CSAT 뭐 이런 부분 뭐 있잖아요. 뭐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은 사실 아직 저희가 뭐 엄청 모수 같은 것도 아니고 뭐 매저하지 않고 있고 뭐 그냥 정성적으로 고객이 저희 와서 뭐 정성적으로라도 너무 좋아요. 너무 쇼핑 빨리 돼서 좋아요. 저희가 원하는 거 만족돼서 좋아요.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는 뭐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제가 10년 뒤에 봤을 때, 와, 너는 그런 것도 체크 안 하고 있냐,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은 사실 체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디어한 팀원은 이제 인블로그가 성장하시면 할수록 이제 더 사람들을 뽑으셔야 될 텐데 아이디어한 팀원은 좀 어떤 걸 보실 것 같아요?
그때 한번 또 생각을 같이 해봤어요. 저희 팀원들끼리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저희, 그때도 말씀해주신 고객에 집착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의 지금 고객은 B2B 사스, B2B 회사들을 찾고 있는데, 결국 B2B 사스 회사들을 고객으로 하는 업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 되게 재밌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저희의 가장 큰 좀 좋은 팀원들이 될 만한 좀 프로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쉬는 시간에 저희는 대부분 저희 팀원들은 사스 프로덕트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 팀원들인데 뭐 이런 새로운 사스 프로덕트 발견하면 와 얘네들은 어떻게 처음에 만들었지 어떻게 성공했지 이런 거 되게 찾아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팀원들끼리 공유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같이 할 수 있는 팀원들이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고객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들어오면 저희는 뭐 되게 만족할 것 같습니다. 인블로그는 별도로 좀 마케팅이나 해외 세일즈 많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컨택 말고 뭐 프로덕트 헌트라든지 뭐 어떻게 좀 마케팅을 좀 전략을 좀 생각하시나요? 근데 저희는 지금 두 가지밖에 안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커뮤니티, 두 번째 컨텐츠인데, 결국 저희가 그런 컨텐츠 회사, 인바운드 마케팅 회사 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저희가 증명을 해야 사실 고객한테도 셀링이 되는 그런 요소가, 그런 그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최대한 저희도 증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 어느 정도 증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 좀 증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프로덕트 헌트는 저희가 지금 랜딩 페이지 저희가 지금 피처가 좀 shipping된 게 좀 많은데 아직 랜딩 페이지에 반영이 안 된 게 있어가지고 그것만 좀 어느 정도 좀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만 업데이트하고 그냥 바로 프로덕트 헌트나 뭐 이런데 뭐 G2나 뭐 이런 프로덕트 비교해주는 그런 플랫폼들을 빨리 올려서 인지도나 이런 걸 쌓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근데 저희도 사실 이걸 해본 적이 없어서 삽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삽질하고 있는 단계고, 뭐, 삽질하라고 지금 있는 시간이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배워서, 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 말씀드렸듯이 그런 좀 미국 회사들, 저희랑 비슷한 고객군을 가진 회사, 저희랑 거기 비슷한 좀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를 좀 베끼려고 합니다. 이것도 프로덕트 베끼는 것뿐만 아니라 걔네들의 GTM도 좀 많이 베끼려고 합니다. 좀 어떠세요? 좀 그 미국 현지에 날아가거나 아니면 저희 ICP가 있는 곳에 RP 받고 막 진짜 명함을 나눠주던지 뭐 어떻게든 마케팅을 해서 기반을 만들어야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한국에서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어려워요. 음, 다 어려웠어요, 에, 지금까지. 뭐 저희의 그냥 기본적인 생각은 미국에 안 있어도 딜 같은 회사가 갑자기 나올 수 있냐?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도 뭐 본 적은 없는데. 근데 저희가 뭐 어느 정도 생각하는 회사 성장성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싱가포르에 있는 그냥 유니콘 회사도 굉장히 많고, 뭐 아니면 유럽에 있는 회사들, 걔네들이 뭐 미국에 있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뭐 에스토니아나 핀란드 이런 회사들 저희 우크라이나 이런 데 있는 회사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걔네들은 어떻게 했을까 과연? 걔네도 우리랑 똑같은 환경이었을 텐데 뭐 이런 거를 좀 보면서 하고 있는데 엄청난 뭐 데카콘 뭐 이런 회사까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회사 규모는 우리가 한국에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에서 뭐 이렇게 집에서 그냥 한국인들만 만나면서 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뭐 줌으로도 좀 많이 만나보고 그 다음에 미국에 진짜 날아가는 게 조금 더 효용이 있지 않을까. 한국에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을 때 날아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매주 하루에 하나 이상은 저희 외부랑 콜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많이 배우면서 라포도 좀 쌓을 수 있는 분이랑 계속 쌓고 하면서 좀 그런 부분이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날아가고 아니면 뭐 에스토니아나 핀란드에서 만들었던 그런 성공 신화를 한국에서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많았던 근데 어느 정도 크면은 헤드 오브 세일즈나 뭐 헤드 오브 그로스는 다 미국인들 백인들 다 뽑더라고요. 뭐 거기까지 가면 저희는 좋겠긴 하겠지만 일단 그 전까지는 저희가 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B2B 사스 회사들 그런 성공 방정식이나 뭐 이런 걸 좀 많이 뭐 벤치마킹 하거나 뭐 그렇다고 하셨는데, 음, 음. 어떤 것들이 좀 워킹 하신 것 같으세요? 뭐, 이분들이 어떤 걸 좀 공통적으로 보신 것들이 있나요? 뭐, 마케팅을 되게 잘했다. 아니면 그냥 프로덕트 shipping을 엄청 잘했다. 뭐, 어떤 것들이 좀 이런 여러 사례들을 봤을 때 공통적으로 좀 나오시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전부 다 말씀 주신 거 전부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이게 사스가 되게 그 명확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Y 컴비너트 흔히 말하는 Make something people want라는 딱 그 명제에 되게 부합하는 그 문제인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이게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긴 한데 뭐 저희도 그랬고 한국
프로덕트는 한국 사람의 목소리만 듣고 사실 만든 프로덕트라서 한국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프로덕트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한국 사람이 느끼는 불편함과 무언가, 뭔가 미묘한 무언가는 미국에 있는 또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과 뭐 텍사스에 있는 사람 또 다르잖아요, 되게. 그런 것들을 좀 만족해주지 못하는 그런 프로덕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사실 첫 first hand customer에서 거의 네트워크에 기반해서 많이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뭐 미국이나 저희도 포함해서 한국에서도. 근데 그 first hand customer의 목소리를 얼마나 좀 되게 글로벌 스탠다드하게 들을 수 있냐가 사실 처음에 되게 그 첫 번째 스타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first hand customer 안에서 굉장히 좋은 커스터머,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좀 직원을 날려줄 수 있는 커스터머가 있다면 사실 그것만 잘 만들어줘도 그들의 문제만 잘 해결해줘도 뭐 프로덕트 shipping이나 뭐 마케팅이나 그 안에서 그것만 잘 배울 수 있더라도 좀 잘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그게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좀 성공했던 해외 사스들을 보면 그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뭐 좋은 사람들, 좋은 마케팅 수단, 프로덕트 shipping 속도 뭐 이런 게 다 잘 어우러져서 좀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을. 뭐 운도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는. 뭐 다른 당연히, 의견이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아, 네. 하계지 생각하셨을 때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세일즈가 됐든 마케팅, 프로덕트, 뭐 커스터머 피드백 받는 능력, 그것도 능력이라고 맞아, 할 수 맞아. 그것도 있겠죠. 능력이죠. 어,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저희가 가장 잘하고 있는 거, 그리고 좀 가장 못하고 있는 거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시도라도 해보는 게 가장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시도도 안 하고 있는 뭐 회사가 뭐 되게 많은 회사들이 시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시도 안 하고 있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 그냥 제 무대뽀로 그냥 콜 날려가지고 하고 있고 사실 뭐 좋은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사실 비슷한 저희도 사쓰다 보니까 저희를 타겟하는 회사들이 데모를 굉장히 많이 열어놔요. 그런데 들어가서 사실 저희도 그들이 데모를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그들이 데모하는 걸 실제로 저희가 받아보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한 두세 개 정도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한번 너네 어떻게 GTM 어떻게 했냐 뭐 이런 것도 살짝 물어보고 그럼 너네 그럼 컨텐츠 에디터나 라이터들 뭐 이런 거 해주는 사람 소개해 줄 수 있냐.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소개받아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게 지금은 가장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못하고 있는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이것도 한국 회사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둘 다 신경 쓰는 거? 가 저희도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하나 몰빵해야 되는데 영미권 뭐 글로벌 마켓 몰빵해야 되는데 저희도 기반 고객이 한국에 있고 한국에서 계속 뭔가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이걸 놓치지 않고 이것만 조금 올리면 우리 BEP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되게 얄팍하게 들어가지고 이런 걸 놓지 못하고 있는 거 사실 이런 걸 좀 확 끊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뭐, 그 AI도 이제 생각하고 계시고, 뭐, 프로덕트에다가 뭐 반영을 하는 거, 뭐, 인바운드를 좀 다 타겟하고 계시고 뭐 그러시는데, 프로덕트 관점에서, 저희가 뭐 미래에 그냥 상상을 해봤을 때, 저의 킬러 피처는 이런 거다. 뭐 이런 게 있나요? 막 이거 이제 만들어지면 뭐 나중에 AI가 성능이 엄청 올라오든 뭐 이게 상용화가 make sense 해지면 이런 것까지 상상을 해봤을 때 이런 거 만들 수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만든 플랫폼 안에서 디스트리뷰션 할 수 있으면 이거 완전 고객들이 나빠지겠는데? 막 이런 뭐 좀 상상한 그런 피처가 있나요? 저희는 사실 이 사스라는 제품이 뭔가 킬러 피처도 있겠지만 되게 잘 정돈된 워크플로우를 좀 제공을 해주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사 이름 리플링을 쓴다고 하면은 온보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HR 뭐 SM IT. 매니지먼트 뭐 IT 매니지먼트 뭐 이런 것까지 다 심리스하게 연동이 되는 내가 뭔가 내가 HR도 안 배워도 되고 뭔가 IT 매니지먼트도 안 배워도 되고 이거 사스만 쓰면 내가 완벽한 그냥 베스트 프랙티스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뭐 세일스포스를 쓰면 내가 베스트 뭔가 세일즈 프로세스를 밟고 있구나. 뭔가 이런 걸 느끼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컨텐츠 마케팅, 인바운드 마케팅을 한다면 저희 걸 쓰면은 내가 그냥 인터콤이 했던, 캔바가 했던 되게 베스트한 프랙티스를 하고 있구나를 느껴주게 하는 게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미스한 경험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두 편 컨텐츠를 발행을 해야 되고 이 컨텐츠는 어디랑 연결이 돼서 이 퍼널로 해서 이렇게 구매를 유도를 해야 되고 약간 이런 거를 되게 심리스하게 잘 만들어줄 수 있는
프로덕트가 되면 좀 더 고객분들에게 와우를 좀 주지 않을까. 뭐 이게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일이긴 하지만 그게 조금 더 그리고 AI는 피처는 되게 수단인 거고 그 안에서 이걸 이 기능을 주는 데는 AI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뭐 수단인 것 같습니다. 어, 그거 되게 좋은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음, 나중에는 뭐, 예를 들어, 컨텐츠가 블로그 외에도 뭐, 틱톡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맞아요, 맞아요. 있고, 링크드인도 있고, 그런데, 그런 다양한 채널까지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거는 맞아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당장은 아니지만 먼 미래에 뭔가 이게 완성됐다고 하면은 이게 사실 블로그는 되게 제한적인 수단이고 저희가 뭐 방금 말씀드렸던 그냥 소셜에 굉장히 많이 뿌려줘야 되는데 무슨 근데 소셜마다 되게 톤앤 매너가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그런 것들도 이게 사실 AI가 되게 좀 많이 작용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링크드인 라이크함 제가 롱폼 컨텐츠에 뭐 한 10분 정도 읽기에 롱폼 컨텐츠를 작성했으면 뭐 이거를 되게 한 세 등분으로 잘라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링크드인 포스트로 계속 올려줄 수도 있고 근데 저희의 서브 리더십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될 수도 있고 한 10분짜리를 1분짜리로 나눠서 아니면 인스타그램 쇼츠 유튜브 쇼츠를 이렇게 만들어서 뭐 영상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 뭐 되게 뭐 트위터나 트레이드로 만들어서 좀 달 수도 있고 되게 롱폼한 이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이것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좀 어떻게 좀 UX로 잘 풀어낼지는 저희도 생각을 지금 많이 안 하고 있긴 하지만 나중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고객 목소리 들으면서 그걸 기반으로. 되게 설명 잘해주신 것 같고, 아, 되게 좋은, 되게 높은 비전인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엑세큐션에 따르겠지만, 어, 되게, 공감이 가는 그 비전인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뭐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네, 저희도 그쵸. 뭐 갈 길이야, 뭐. 이제 갈 길이 이제 가까우면 이제 비전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하면서 계속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사실 이쪽에 계속 종사했던 사람은 아니고 저희도 뭐 문제를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고객분들과 얘기하면서 문제를 계속 발견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굉장히 재밌고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거에 되게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뭐, 거의 진짜, 막, BC, 뭐, 진짜, 창업자, 이렇게 인터뷰한 것 같아서, 갑자기, 그니까요. 제가 항상, 예, 근데, 저희 원래 컨버세이션처럼 이제 맞아, 맞아. 돌아갔는데, 이게 사실 근데, 제이슨님과 사석에서 저와 하는 대화의 전부이긴 합니다. 맞아. 그래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사석에서, 많이 안 여쭤본 것 같은데, 두렵네요, 그, 그럼. 아니, 그냥, 뭐, 창업하고 나셔서 좀 행복하신지, 요즘 어떠신지. 저는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이게 뭐 그 제 거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행복한 것 같고 저희 좀 이제 앞으로는 누구나 이제 개인의 뭐 개인 사업자보다는 뭔가 개인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세상인 것 같은데 그거를 저는 그냥 먼저 시작한 거고 누구나 50살, 60살 때는 개인이 무언가 시작하잖아요. 그거를 그냥 저는 좀 먼저 시작한 거고 뭐 이게 뭐 거창하게 뭐 창업했다 이거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남들보다 그냥 내가 먼저 하고 싶어서 먼저 선택한 거다. 뭐 이거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이슨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다 할 거고. 조금 dive deeper 하면, 그러면 어, 욕망은 아니고, 그 디자이어는, 이제 자기 거 하고 싶다의 디자이어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뭐, 이게, 나중에 돈 많이 벌 수 있다. 뭐 이거일 수도 있고, 내가 만들어낸 거에 대한 오너십을 가져갈 수 있다. 어떤 거에서 좀 나오는 건가요? 좀 아니면 이것도 내가 되게, 풀고 싶은 뭐 문제를 이제 해결 뭐 하고 싶다 뭐 이런 어떤 거에서 좀 파생되는지. 저는 이게 뭐 되게 오만한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일단 제 인생의 첫 번째 가치관은 자율성이고, 어, 내가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뭐 집에 가고 싶을 때 집 가. 약간 이게 저는 첫 번째, 그냥 이거 제 개인적인 특성이고, 그런 면에서 사실 이거 제 거 한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제 거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좀 what keeps you up at night? 가장 걱정하는 거 가장 두려운 거 저는 뭔가요? 글로벌이 제일 두렵긴 해요. 이게, 사실,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도 진짜 거의 손에 드물거든요.
거의 손에 뽑히고 되게 드문 그런 경험이고 사실 제가 저를 한국인이라고 되게 국한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거를 나도 못 해내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도 있고 하지만 한번 성공하고 싶다. 그래서 더 성공하고 싶다. 아무도 거의 못 해본 거기 때문에 내가 해서 한번 성공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두렵지만 그걸 가장 깨부수고 싶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G팀이 가장 두렵고 가장 해보고 싶다. 최근 6개월, 3개월, 뭐, 최근에 좀 되게 강력하게 믿었던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이 바뀌었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던, 이거는 되게 저도, 이거 똑같은 앞서서랑 답변인데, 그러니까, 뭔가, 저는 계속 요 생각만 하다 보니까 요즘에, 해외 뭔가, GTM이 뭔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안 해봐서 어려운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냥 한국에서 있어서 그냥 안 한 거 아닌가? 지금까지 어렵다 말만 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하면 사실 쉬운 건데, 그래서 약간 요즘은 약간 나도 어려운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구나. 하면 쉬운 거구나. 하면 다 되는 거였구나라고 좀 생각이 바뀌고 있고 이것도 되게 오만한 거긴 한데 뭐 되게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막 사람들이 막 우리 팀에 막 엄청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없고 막 그냥 한국에서 그냥 이런 데서는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생각 얘기 들으면 뭐, NBA 나온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성공 못 했는데, 그 사람들도 그냥 안 해서 성공 못 한 거지. 그냥 우리도 그냥 여기서 하면, 그냥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있는 것처럼 그냥 애들처럼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약간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팟캐스트에서 들었는데, 그래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에 음, 대해서. 어, 답이 뭔가요, 제이슨? 아, 저는 항상 좀 성공 방정식이 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한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5년 전에, 10년 전에, 뭐, 어떤 위인들의 성공 그 방정식이나 아니면 앞서갔던 선배님들이 이제 성공했던 것을 그대로 베끼면 나도 잘 될 수 있겠지? 아니면 그 방법밖에 없어. 막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한 게 포뮬라고 여기 이 포뮬라에서 좀 디비에이트 하면 못한다. 라는 좀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근데, 지금 뭐 스타트업이나 뭐 기업 이코시스템만 봐도 저희가 절대로, 어, 이제 그 10년 전의 일은 절대 다시 반복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도 있었고, 이제는 인터넷이 있고, 이제 사람들 핸드폰 이제 잡아서 살고 있고, 이제 AI 나오고, 근데 다시는 계속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그 방정식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지금 VC 사이들에서 사실 많이 얘기하는 게 한국에서 B2B 사스 제대로 나온 거 있냐. 뭐, 성공한 거 없기 때문에 나는 안 본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사실, 저도 그런 생각에 알게 모르게 좀 사로잡혀 있고 음, 음, 음. 하지만 이게 결코 지금 시장 현황과 5년 전의 시장 현황이 완전 다르고, 이게 갑자기 뭐 B2B 사스가 나올 거라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음, 음, 음. 확신은 없지만, 결국 계속 달라지고, 우리도 계속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그 성공 방정식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어, 계속 어댑트하고, 계속 그냥 배우는 것만 컨스턴트고, 다른 것들은 그냥 go with the flow 해야 된다라고 계속 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방금 제이슨 님이 말씀 주셨던 부분 저도 굉장히 많이 동감이 되는 부분이고, 요즘에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예전에는 어, 유니콘 되려면 뭐 어느 정도 규모의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one person, one billion 달러 컴퍼니 뭐 이런 음,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뭐 10 person, 1 billion 컴퍼니 뭐 이런 게 나오는 이것도 사실 뭐 지금 예전에 그런 사람들의 선례를 따라간 게 아니고 그들의 뭔가 새로운 또 플레이북을 만들고 있는 것 같고, 요즘에 진짜 뭐 저희가 계속 해야 될 거는 뭐 그들의 뭐 잘했던 점을 계속 취하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계속 바꾸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계속 발전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다음 주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얘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되게 음, 적은 인원으로 유니콘 된 회사들 뭐 이런 되게 많이 음, 나오고 있고, 요즘 인디 해커들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AI 뭐 이런 음. 사스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것도 되게 재밌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일론이 항상 얘기하는 그 first principles thinking, 이제 이전 사례나 이런 걸로 좀 이제 자기 금융 백그라운드다 보니까 historical performance를 사용해가지고 뭐 프로젝션 한다든지 뭐 그러는데 그런 생각에서 좀 멀어지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다시 생각하는 거. 음, 지금 환경에서 지금 시장 상황에서 음, 뭐가 make sense 하는지 뭐 이게 왜 될 수 있을지 뭐 그런 생각 프레임워크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되게 좋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더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그러면 오늘 아무튼 이렇게 긴 시간 제이슨님이하고 첫 번째 그 이야기긴 했었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이야기 나눈 것 같은데, 오늘 사실 뭐 GPT-4나 비하이브, 뭐 인블로그 이런 얘기 하려고 했는데, 비하이브 얘기 거의 못했네요, 저희가. 이거는 좀 더 뒤에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뭐 제이슨님 또 오늘 뭐 같이 이야기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뭐 되게 재밌었고 원래 평소에 하는 얘기를 이렇게 카메라랑 마이크 갖다 대고 하니까 좀 어버버되고 버벅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음, 것처럼 시작이 반이고 이것을 이제 저희는 자주 얘기하지만 이 플랫폼을 통해서 만약에 계속 하게 된다면 어, 다른 멋있는 분들, 훌륭한 분들, 자기 분야에서 이제 높은 성과나 아니면 노력을 계속 하고 계신 분들 많이 만나 뵙고 음, 만날 수 있는 그 창구가 됐으면 좋겠다, 음, 생각하고 좀 시작이 반이다. 음. 행동에서는 일단 아무리 어버버 했다 하더라도 되게 프라우드하고 자랑스럽고 맞아요. 계속 잘 해 나갔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진짜 저희가 이 대화는 방금 한 2부 정도 했던 제이슨과 저의 대화는 진짜 저희 제이슨이랑 만나면 항상 그냥 사서구에서도 하는 대화라서 이걸 그냥 카메라와 그 하는데 말도 굉장히 많이 절었고 말도 굉장히 많이 빨라졌고 이랬던 것 같은데 아니 뭐 이거는 좀 더 하면서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뭐 네. 처음 했던 것고 그래서 뭐 네. 진짜 앞으로 좀 더 꾸준히 하면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바를 조금 더 명료하게 뭐 들으시는 분이랑 아니면 저희가 말로 하면서 정리를 하게끔 잘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희에게도 유익하고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무튼 뭐 오늘 긴 시간 이야기 그리고 뭐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조금 없을 더 것 재밌는 같은데. 이야기 다음에 아무튼 이것도 시작이 반이니까 저희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